혹시 본인의 퇴직연금이나 아니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으려고 가입했던 연금저축, IRP에 투자한 자금을 TDF라고 하는 타겟 데이트 펀드에 운용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통계를 잠시 들여다봤더니 실제 설정액이 한 9조 원을 넘어선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큰 규모로 성장을 한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시장이 상승할 때, 주가가 오를 때는 수익이 잘 나도 참 좋았는데 최근 올 들어서부터 시장이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수익률이 약간 낮아지니까 또 이거 어떻게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들 되게 깊어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최대의 TDF와 또 우리 국내 최대의 TIF라고 하는 상품들을 운영하고 계시는 김정욱 이사님을 모시고 TDF 펀드 매니저가 현재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또 투자자분들한테 또 해주시는 조언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네. 최근 시장의 변동성이 되게 크잖아요. TDF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많은 질문들을 받을 것 같은데 네. 가장 많은 질문 어떤 부분에서 나오나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하는 일 자체가 투자 업무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진 최근의 시장 상황에서 펀드의 성과가 어땠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일 성과. 많이 있으세요. 그 성과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가요, 지금 현재 상황이? 글로벌 시장 자체를 연초 이후 되짚어 보면은 그 글로벌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MSCI 에퀴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7% 정도의 하락이 있었고요. 전 세계 채권 지수를 종합한 글로벌 어그리게이트 채권 지수가 있는데 이게 10.6% 정도 하락을 했으니까 뭐 생각하실 수 있는 주식과 채권이라는 전통 자산의 가장 큰 두 툴 모두가 다 큰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주식은 한 시장이라고 마이너스 보시면 돼요. 17% 정도, 네. 채권 시장이 한 마이너스 10% 정도 네, 맞습니다. 됐다. 예, 예. 그 상황에서 전략 배분 TDF 같은 경우에는 음. 그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빈티지 2050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2%, 그리고 그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타겟 인컴 펀드 TIF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6%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고 연초 이후에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시장에 대해서 비교해 보면 이제 펀드 운용 성과가 상대적으로는 나쁘진 않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시장 대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네. 노후 자금이 좀 안전하게 좀 운영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분명히들 하실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앞으로 또 운영할 건지 단기적으로 아니라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늘 계속 좀 이야기를 나눠 볼 것 같은데 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예전에는 시장이 주가가 확 떨어지면 펀드에 들어왔던 자금이 확 빠져나가고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요즘 TDF 운영하시다 보면 지금 같은 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유입되는 자금하고 이런 게 눈에 보이실 거 아니에요. 네, 어떤가요? 맞습니다. 좀 유출이 많은가요? 아니면 꾸준히 계속 들어오는 상황인가요? 그 펀드 자금이 나가는 거는 그냥 단순히 제가 운용하고 있는 펀드의 운용 규모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과거에 뭐 한국 주식에 주로 투자를 하시는 한국 주식형 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에는 펀드에서 자금 유출이 발생이 되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면서 성과 자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들이 그렇죠. 많이 있었어요. 팔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맞습니다. 없으니까 그 펀드의 수익률이 같이 나빠지는 문제들이 생기겠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 배분 TDF와 평생소득 TIF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자산 배분형 펀드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자금이 유출이 되더라도 펀드 성과에 끼치는 영향 자체는 굉장히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이 넓은 시장에 투자해서 네, 지금 맞습니다. 펀드가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매도로 인해서 영향을 미치는 건 작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그리고 그 원래 질문하셨던 내용으로 돌아가서 그 펀드 자체에 자금 유출이 있었냐고 물어보셨는데요.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10억, 20억 정도의 자금 유출이 발생을 했고요. 금주 돌아서는 다시금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초 이후 대비하면 전체적으로는 자금이 유입자금, 크게 늘었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연금이 갖는 특징인 것 같기도 해요. 네. 퇴직연금이 됐던 뭐 개인연금이 됐던 계속 자동이체 시켜가지고 자금들을 꾸준히 붓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시장 상황하고 무관하게 네. 자금들이 계속 유입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또 떨어진다고 놀라서 빠져나간 돈보다는 그렇게 유입되는 자금들이 조금 더 많다라고 보도 네, 맞습니다. 되겠네요. 상반기도 이제 거의 다 지나간 것 같은데 TDF 운용팀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주로 어떤 부분에 좀 많이 중점을 두고 시장을 보시고 운영을 하셨는지. 아무래도 금년 상반기에 가장 큰 화두는 인플레이션입니다. 너무 시중 매체 통해서도 이미 많이 얘기들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1982년 이후 약 40년 만에 뭐 미국을 포함한 유럽 전 세계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장시간
오랫동안 저성장 저금리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게 사실이고요. 가장 최근 미국 5월 달에 조사한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YOY 기준으로 8.3% 정도를 기록을 했으니까 인플레이션이 그 자산 시장에 굉장히 큰 화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는 살면서 8.3%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살면서, 그러니까 물론 제가 어렸을 때 네. 70년대 그때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네. 성인이 되고 나서는 처음 보는 지수 같다는 느낌들이 들거든요. 네, 뭐 이런 거를 경험한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나이 기준으로 한 65세 정도 돼야지 한 25살 그 투자를 시작한 이후에 그 경험해 볼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죠.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뭐 굉장히 역사 사례, 과거 사례 이런 것들을 유심히 지켜보는 상반기였었습니다. 그 인플레이션 원인들에 대해서 뭐 다양한 분석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만 짚어보고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크게 세 가지가 있었다라고 보고요. 그 첫 번째는 팬데믹 구간에서의 각국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활용을 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풀어서. 네, 수조 달러에 달하고 미국 GDP 뎁트 레이쇼 기준으로 봤었을 때 GDP 대비해서 정부 부채가 125%까지 늘어났으니까 예, 뭐 어마어마한 양의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원인도 좀 있지 않나요? 두 번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전쟁인데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 원유의 아주 중요한 수출국이기도 하고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또 농산물 쪽에서 미래 주요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1차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자, 차지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도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칼국수 집들이 네, 가격을 다 올렸더라고요. 칼국수 가격 만만치 않죠. 예, 예. 예.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다른 원인 또 하나 더 있다 그러면 ESG입니다. 그 예전에 그 무드셀라님과 촬영했던 영상에서 그린워싱, 그린플레이션 예, 예, 이런 예. 것들에 대한 이야기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하는 과정 중에서 기존의 원유 생산자들이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현재 천연가스라든지 원유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타났었을 때 충분한 공급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뷰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서 기업들도 영향을 되게 많이 받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은? 그 최초에는 뭐 미래의 원자재라고 불리던 반도체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자동차 생산이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신규 자동차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중고차를 사고 싶어하는 수요가 크게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 중고차 가격이 굉장히 오르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수가 불을 붙는 현상이 나타났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뭐 반도체 가격, 자동차 같은 좀 무거운 인더스트리 이외에도 최근에 발표된 기업 실적 중에서 저희가 주목해서 봤던 부분은 월마트, 타겟, 아니면 백화점 체인 같은 데 소매 기업 쪽에서도 임금이 상승하고 그 팔아야 되는 재화의 가격이 상승을 하는 걸로 인해서 기업 실적이 크게 악화됐다라는 발표가 있었고요. 뭐 이로 인해서 뭐 주가가 20% 이상 하락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해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인더스트리에 전이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이 뭐 40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하고 또 뭐 네. 이게 말씀하셨듯이 가격이 원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이제 소매 가격으로 전이가 안 되면 네.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익이 줄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상황인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면 이제 경제활동 둔화, 뭐 침체 같은 우려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제 TDF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하느냐. 사실 인플레이션 자체가 굉장히 오랜만에 나타난 현상이고 그 인플레이션 해칭에 유리하다라고 일컬어지는 자산들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전에는 이게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용으로 인식되던 시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현재의 TDF 운용팀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치고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으나 장시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시장 상황에서 저희가 투자 측면에서 대응을 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저희가 투자하는 대상 자산 안에 그 커머디티, 원자재와 관련된 자산을
직접 투자를 하는 걸로 전환하는 부분입니다. 원자재 투자를 한다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원자재에 투자하는 펀드를 편입시킨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그게? 로저스 커머디티 인덱스 특별자산 펀드라는 그 미래세 자산 운용의 펀드가 있고요. 그 일반적으로 커머디티 인덱스로 가장 유명한 지수들 대비해서는 농산물에 대한 투자 비중이 10%에서 20% 정도 가량 높은 그런 특징이 있는 펀드입니다. 선택한 펀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인플레이션 해지에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한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것들도 조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로저스 커머디티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그 직접적으로 농산물과 관련된 원유와 관련된 귀금속과 관련된 익스포저 자체를 가져가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게 되면은 뭐 주식과 채권과 낮은 상관관계로 포트폴리오 전체의 변동성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럼 주식이나 채권 가격이 지금처럼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다 안 좋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네. 상황에서 원자재에 직접 투자하는 펀드를 넣음으로 해서 그걸 상쇄시키는 효과들이 네, 맞습니다. 나온다는 말씀인 거죠. 이게 예. 또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원자재 관련된 자산들은 개별 자산 하나만 놓고 보면은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자산이거든요. 그렇지만 자산 배분으로 들어가서 주식과 채권을 섞어서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는 각각의 낮은 상관관계로 인해서 사실 자산 배분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포트폴리오 내에서 적절한 원자재 투자 비중 자체를 마련을 해서 그 개별 자산이 가지고 있는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더라도 포트폴리오 내에서 뭐 바르게 녹아들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저희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거 말고 뭐 또 다른 쪽 대응은 어떤 게 있으세요? 아직까지 출시가 되지 않은 펀드인데요. 그 TDF와 평생소득 TIF에서 이제 독점적으로 투자를 할 계획이 있는 글로벌 펀드 셀렉션이라는 펀드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면 글로벌에 있는 펀드를 뽑는다는 네, 이거 맞습니다. 어떤 상품이에요, 이거는? 아무래도 그 TDF와 TIF 같은 장기 상품에서 자본 수익과 관련된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 펀드는 그 역에 설정돼 있는 글로벌 주식형 펀드에 주로 투자를 하는 펀드입니다. 우리나라 바깥에 설정돼 있는 맞습니다.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다. 예. 미래에셋 자산 운용이 아닌 그 글로벌에 역량 있는 회사가 운용을 하는 대표 주식형 펀드들에 투자를 할 계획이고요. 특히 이 글로벌 펀드 셀렉션 같은 경우에는 뭐 스타일 구분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성장형, 가치형 이런 식으로 구분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펀드는 조금 더 그러한 스타일적인 측면에서 밸런스를 갖추는 장점을 갖게 될 예정이에요. 전체적으로 이제 TDF라는 상품이 대부분 모자 펀드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네. 우리가 투자하는 펀드에서 이제 모펀드에다 따로 이렇게 투자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을 텐데 이 모펀드들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 이게 전술적 대응 같은 것들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이제 운영하고 계시는 게 전략배분 TDF 같은 거의 특징도 간단하게 해주시고 어떻게 좀 대응하고 있는지 네. 변화된 게 있는지 그것도 한번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새로운 투자처를 발굴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는 기존에 투자를 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비중 변경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략 배분 TDF 같은 경우에는 그 전통적인 자산 배분형 방식이 아니라 전략 배분이라는 형태를 따르고 있고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는 자산의 성과 위험을 분석을 해서 네 가지 전략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 자본 수익 멀티 인컴, 시장 중립 기본 수익 전략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저희가 전술적으로 대응한 부분은 자본 수익 전략에서 멀티 인컴 전략으로 비중을 변화를 시킨 겁니다. 자본 수익 전략 같은 경우에는 그 팬데믹 이후에 시장이 급격하게 오르는 순간에서 누릴 수 있는 자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이 작년하고 뭐 맞춰져 재작년 있습니다. 같이 주가가 급등하거나 뭐 이럴 네. 때는 이 자본 수익 전략이 훨씬 더 유효하게 네. 적용을 했을 것 같은데 네. 멀티인컴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뭐 배당이나 네. 아니면은 이자 이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춘다는 말인가요? 성장성이 아주 높은 기업보다는 이익이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고 낮은 부채 비율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기업은 상대적으로 그 성장 기업 대비해서는 높은 배당을 주는 특징이 있고요. 멀티 인컴 전략의 특징이 그 단순히 자본 차익을 노리는 게 아니라 뭐 배당이라든지 임대 수익률이라든지 항만 사용료라든지 다양하게 발생되는 인컴들을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멀티 인컴 전략에 대한 투자 비중 자체를 높이게 되면은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는 뭐 혁신 기업 이외에 그 전통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는 그런 전통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은 방향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최근에 그 투자 업계에서의 화두가 그 퀄리티 기업에 대한 퀄리티. 투자거든요. 예, 예. 팩터 인베스팅이라고 그래서 그냥 펀드에 대한 성과를 단순히 성장과 가치로 나누는 게 아니라 모멘텀이 좋은 기업들에 많이 투자를 한다. 아니면은 그 퀄리티가 좋은, 프로피타빌리티가 좋은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최근에 많이 있는데 저희는 팩터 인베스팅을 투자 관점에서 도입을 했다라기보다는 저희가 현재 꾸리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성과 분해하는 과정에서 이런 팩터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요. 하반기를 준비하면서는 이런 퀄리티 팩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늘리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좀 같아요. 어려운 용어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아, 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전체적으로 자본 차익만 노리는 전략에서 네. 전체적으로 캐시플로우가 있는 인컴을 가지고 있는 자산의 비중들로 이제 약간 더 틀어놓았다. 네, 맞습니다. 그거 말고 또 다른 변화들은 또 있나요? 그리고 기본 수익에 대한 비중을 축소를 하고 시장 중립 전략에 대한 비중을 확대를 시켰는데요. 기본 수익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이제 채권형 펀드들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채권형 자산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인상하는 구간에서는 이제 평가 금액이 낮아지면서 손실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쵸, 맥을 못 추죠 이럴 때. 네. 예. 일반적으로 픽스드 인컴, 고정된 수익이다라고 일컬어지는 채권형 자산들 같은 경우에도 그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채권형 지수가 연초 이후 10% 정도 하락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 수익 전략이 애초에 가지고 있는 취지를 충분히 저희는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시장 중립 전략에 대한 비중 확대로 이 기본 수익 전략에 대한 비중 자체를 좀 옮겨놨는데요. 이 시장 중립 전략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꾸준하게 알파를 추구를 하는 그러한 전략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외에 여기에 설정되어 있는 헤지 펀드들에 주로 투자를 하는 펀드들도 있고요. 국내 주식 내에서 롱숏 전략을 활용을 하는 그 롱숏형 펀드들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개인적으로 이제 뭐 투자자분한테 저도 많은 받는 질문인데 이렇게 뭐 전략을 변경하거나 전술적 대응을 한다고 할 때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독단적으로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전체적인 뭐 회사 내부에서 어떤 프로세스 같은 거는 간단하게 있는 거죠. 네, 물론입니다. 저도 이 펀드의 책임 매니저지만 모든 의사결정을 제 스스로 내리는 게 아니라 저는 운영 프로세스를 디자이닝하는 거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 프로세스 상에서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도 n분의 1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투자 의사결정 아이디어 중에 하나고 그 저희 팀 내에서 나온 투자 뷰라든지 아니면 전략에 대한 이동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의사소통을 하면서 그 팀워크 중심으로 이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외부에 나가면 많이 받는 질문인데 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지금같이 막 시장이 막 변동이 심하거나 주가가 하락하거나 이런 게 예상이 된다 그러면 기존에 뭐 2045나 2055처럼 2050처럼 이제 주식 비중이 높은 걸 가지고 있던 분들 중에는 야 이거 팔고 낮은 빈티지가 낮은데 그러니까 2025나 뭐 이런 것처럼 주식 비중이 좀 낮은 걸로 지금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들도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자꾸 사고 팔았다 하는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해줘야 되나요? 사실 제가 답변 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주제고 저는 이제 개인들의 자금이 모여서 하나로 합쳐진 펀드를 운영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만 사실 살펴보게 됩니다. 다만 개인의 재무관리 영역으로 넘어가면 저는 이거는 개인의 선택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맞던 틀리던. 근데 그 시장을 보고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고 TDF의 책임 운용력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적으로 TDF는 본인의 은퇴 연한을 고려를 해서 자산 배분형 대형 펀드이기 때문에 그 빈티지에 맞게 선택을 하시고 시장 상황과 좀 무관하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같이 그 투자를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단 내에서도 단기 시장을 예측하는 거는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만약 현 시점에서 시장이 하락을 했지만 그 팬데믹 이후의 구간처럼 시장이 급속하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만약에 빈티지를 변경을 하셨거나 아니면 TDF 투자에 대한 투자를 멈추셨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발생되는 또 기회 손실도
긴 관점에서 보게 되면 또 손실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TDF의 빈티지에 맞게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라는 너무 그런 자주 생각을 갖고 변경하는 있습니다. 것 자체가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는 있습니다. 말이에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아까 말씀 계속 하셨는데 인플레이션 이외에 또 주목하시고 있는 지표나 뭐 이벤트 앞으로 계획 같은 게 있는지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죠. 인플레이션 외에 뭐 가장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뭐 당연히 성장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투자는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의 함수인데요. 이 문제는 이 성장률이 21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약 5.6% 정도의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는데 22년 전망치 기준으로 해서 OECD는 4.46% 정도를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GDP, 글로벌 GDP 성장률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근데 예. 그것도 21년도 말에 예측했던 전망치고 최근에 아이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전망치를 뭐 2.0% 정도까지 낮추면서 22년도 GDP 그로스가 굉장히 낮아질 거다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 성장률이 둔화가 나타나게 되면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그쵸.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단기 자산 시장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서 저희는 뭐 기업 실적이라든지 성장률 전망에 대한 그 좀 유의 깊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 외에는 그 11월에 예정된 미국 중간 선거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자산 시장은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요. 미국에서는 확실합니다. 그 중간 선거에서 그 중요한 아젠다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고요.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그 바이든 행정부 이전에 트럼프 행정부부터 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관세 뭐, 굉장히 예. 심화됐는데 그 지난주에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무역 관세에 대해서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코멘트가 실제로 나왔고 이런 것들이 실무진에서 꽤 많이 논의됐다라는 아이비들의 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뭐 ESG와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에너지 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꾸준하게 모니터링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니저 입장에서 이거를 충분히 모니터링을 해 나가면서 거기에 네. 맞춰서 안에 있던 뭐 펀드들 비중이나 이런 것들을 다 조정을 해 나가신다. 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끝으로 이제 현재 TDF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조언을 한마디 해주신다면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각 시장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저희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시장을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그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장시간 증명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켓을 떠나지 않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물론 그 마켓 안에서 유망한 자산들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좀 눈을 크게 뜨고 이러한 시장 상황을 유심히 모니터링하고 그 시장 상황에서 적합한 자산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펀드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세 전략배분 TDF 운영하고 있는 김정욱 이사 모시고 TDF 펀드 매니저가 현재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TDF를 어떤 관점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TDF 투자하시고 연금자산 관리하시는 분들이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운영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정욱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